제출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단체 교섭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지만은 그 부분에 조금 더 이론적으로 디벨롭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효율적 협약 이론하고 그리고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에 관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죄수의 딜레마를 먼저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죄수의 딜레마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덥네요, 그죠? 뒤에 다 문 열어놓으세요, 창문. 저는 이제 죄수의 딜레마 하면은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생각이 나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이 그 우리나라보다 이제 1인당 GDP가 더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더 높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되게 뛰어난 사람들도 많고 유태인들이. 근데 이제 굉장히 상시적인 테러의 위험에 시달리는 거죠.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 그 이제 자살 테러, 폭탄 테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또 상시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그 자살을 해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 보여야 세계에서 관심을 갖고 혼자 힘으로는 하기 어렵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혼자 힘으로 광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떼를 쓰고 자살을 하고 막 이래야지 이제 막 세계 여론이 좀 들끓어서 좀 이스라엘에 좀 영향력을 주지 안 그러면은 먹혀 들어가기 어려운 거죠, 그죠? IRA라고 있었어요. 그 아일랜드 공화군이라고 하는 아일랜드 공화군 군인이죠, 공화군. 그 영국과의 그런 이제 독립 문제를 갖고서 80년도인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단식을 하다가 한 몇 명이 죽었죠? 단식하다 다 죽었죠. 한 몇십 명이 죽었습니다. 몇십 명이.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 에일의 공화국의 어떤 독립 문제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고 관광 수입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성지순례 이런 거 하는데 그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꽤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그거 말고도 되게 뛰어난 그런 사람들과 뛰어난 이제 그런 인종, 뭐 산업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테러의 위험에 시달리고 팔레스타인은 계속 죽어나가고 둘이 좀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이 없나? 그게 지금이 최선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죄수의 딜레마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설명의 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겁쟁이 게임이라 그래서 치킨 게임인데 이 죄수의 딜레마와의 이제 차이점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 대비시켜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것들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보고서 다시 그 팔레스타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게임 이론은 경제학적인 이론입니다. 경제학적인 이론이어서 기본적으로 그 합리적인 선택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전통적인 그런 그 경제학적인 방법론과의 차이점은 인터액션을 보는 거죠. 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제3자나 3대상을 그냥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둘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 전략, 선택, 그것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입체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둘이 관계에 의해서. 자, 이 상황은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쌍용 자동차와 같이 그 파업에 이르게 되고 또 파국에 이르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회사까지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이제 묘사를 해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로 이 파국의 어떤 결과에 지금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파레토 최적은 이 상황을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제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혹은 예전에 그런 파국에 있었던 둘 다 루즈의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윈윈해서
그 파레토 최적에 도달했는가를 그 최신의 사례들을 찾는 거예요. 여기 있어서는 이제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각각. 이건 대칭 게임이라고 하는데 두 개가 다 동일한 이제 그 페이오프, 보수 행렬 그 이득과 그리고 선택의 안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회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대결을 할 것인가. 회피를 한다는 건 그나마 좀 협력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대결을 하는 것은 한번 끝장을 가보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터프하게 한번 대응을 하겠다. 내가 얼마나 그 터프한 사람인 걸 보여주겠다.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그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둘 다 좀 회피를 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평화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사 분쟁인 것이죠. 그러면은 둘 다 전혀 소득, 그러니까 좀 이득이, 그러니까 저기 손해가 없진 않아요. 하지만 그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갈등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대결을 하면은 꽝 부딪힌단 말이에요. 둘이 파업을 해서 돈을 못 받거나 아니면 실업이 되고 또 회사도 이윤을 얻지 못하고 망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는 둘 다의 파국이어서 마이너스 5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큰 거죠. 그 파국의 어떤 형태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어느 한쪽은 회피하고 어느 한쪽이 대결을 청해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더 큰 손해로 느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체면을 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문 닫으면은 뭐 다른 데 투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체면을 구기는 거는, 기죽고사하는 거는 못 참는 거죠. 노동조합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회피를 하고 노동조합이 대결을 해서 노동조합이 승리를 하면은 사용자는 마이너스 10만큼의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체면을 구기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뭐 파업 이런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보상도 다 해줘야 되고, 대신에 노동조합은 하나도 이제 손해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노동조합이 좀 회피를 하고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대결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수행렬의 앞에 것이 이 사용자의 보수행렬을 말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이 이 노동조합의 보수행렬. 보수행렬이라는 것은, 그 보수라는 것은 페이오프, 이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의 자신의 어떤 이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승리하면은 사용자는 손해를 보지 않는데, 노동조합은 그 체면을 구기고, 뭐 민주노총, 우리 사례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민주노총 소속이면 민주노총 간부들이나 동료 기업들 간부들한테 요거도 먹고 뭐 체면을 구기고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분석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요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임 이론을 분석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경제학적 방법론이고, 그래서 게임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의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전략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택하냐면은 그 인터액션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기분으로 보고,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면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섰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회피를 할 것인가 대결을 할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노동조합이 회피한다고 생각해 보자 하고서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같이 회피를 하면은 사용자의 페이오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같이 조금 이제 둘 다 좀 체면을 구기고, 그래서 그 조금의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자기가 거기다 대고 대결을 하게 되면 나는 체면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아요. 대신에 노동조합이 이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이지. 그래서 0이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 0이란 거죠. 사용자의 페이오프는. 그래서 만약에 노동조합이 회피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회피를 할 것이냐 대결을 할 것이냐 어느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대결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때 페이오프가 더 이득이니까. 더 이득이 되니까. 대결을 하는 것이 더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대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노동조합이 이제 회피를 한다고 우리가 전제했지만은 대결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노동조합이 대결을 선택했을 때는 어떠냐? 같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대결했을 때 사용자가 회피를 하면은 체면을 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만큼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거기다 같이 대결을 취하면 비록 회사는 망가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체면은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업을 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파국을 가는 게 낫다. 체면을 구기는 이상. 자존심 구기고 이렇게 찍히는 곳 저 막 그 노동조합이 막 하는 것을 보는 이상 차라리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보겠다. 파국을 선택을 하겠다. 회사를 그냥 팔아버리고 나는 그냥 이윤을 챙겨서 나가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인 거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대결을 선택했을 때, 강공을 했을 때에 사용자는 회피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유화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강공을 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사용자에게 있어서는. 대결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죠. 마이너스 10보다는 마이너스 5가 더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노동조합이 대결을 하거나 회피를 하거나 사용자는 어떤 전략을 항상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결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지배적 전략이라고 해요. 지배적 전략. 도미넌트 스트래터지. 그러니까 지배적 전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그 선택을 지배적 전략이라고 한다고. 항상 그게 옳아. 자기에게 유리해. 옳다는 말은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이라는 거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무슨 상황에서 간에 내가 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 지배적 전략이란 말이에요. 사용자의 지배적 전략은 그래서 대결이라고. 이 상황에서는, 이 사례에 있어서는 말이에요. 그럼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로. 게임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조합도 똑같이 상대방이 회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대결을 할 것이냐의 각각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택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용자가 회피한다고 했을 때 만약 노동조합이 같이 회피하려면은 마이너스 1이지만은 거기다 대고 대결을 하게 되면 자기는 손해 안 보고 0으로 손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그러면 어떤 게 마이너스 1하고 0이니까 어때요? 노동조합도 대결을 택하게 되는 거죠. 그죠? 사용자가 회피를 할 때. 그리고 사용자가 대결을 할 때는 어떠냐 하면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이제 회피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0만큼 크게 이제 체면을 구기는데 같이 거기다가 강공을 하게 되면 그래도 체면을 유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조금 이제 그 노사의 구체적인 컨텍스추얼한 그런 사례를 쓴 것이 아니어서. 근데 아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잔 말이죠. 둘 다 평화적인 그 조약을 체결을 해요. 옛날에 뭐 그런 경우도 그런 때도 있었죠. 그죠? 아라파트라는 사람 알아요? 아라파트나 그 뭐 이런 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이 중동 뭐 이집트나 이런 데 좀 중재를 받아서 이제 평화 협상을 체결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명분이 있잖아. 그리고 이제 그 매파들이 있잖아요. 강공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뭐 하마스라든가 뭐 이런 좀 강공을 하는 사람들이 막 욕을 얻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강공을 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거나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죠. 근데 만약 둘 다 대결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 이 둘 다 대결을 취하고 있는 거라면 둘 다 그 자살을 하고 누구는 상시적으로 제가 그 독일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이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한 독일 친구가 그 얘기를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누군가 가방을 놔두고서 잠깐 화장실을 갔나 봐요. 아니면 뭐 잠깐 그 가방을 놓고서 잊어먹었는지. 그래서 주인 없는 가방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버스 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쫙 흩어지더래요. 네, 테러의 위협에 얼마만큼 많이 시달렸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사냔 말이야. 그러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하는 그 뛰어난 유태인이라는 사람들이 맨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팔레스타인은 더 황당한 거지. 아마 거의 하나 걸러 하나는 그 자살 특공대 해가지고 다 그런 자기 친척들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을걸요. 다 그렇게 맨날 막 수시로 막 자살하거나 아니면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파국으로 있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그 꿀리고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모습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체면이 상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것은 둘 다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일로 파국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쌍용 자동차도 마찬가지인 거고 파업이 이루어져서 회사가 망가질 정도로 그 서로 노사 분쟁이 있는 경우들은 이런 파국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겁쟁이 게임은 조금 이제 차치하고 요 지금 죄수의 딜레마 게임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노동조합에게도 둘 다 도미넌트 스트래터지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선 간에 그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안을 그 얼터너티브를 선택하는 것이 이득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선 그걸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안정이 찾아오는 거지. 안정.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내시 균형이라고 해요. 내시 균형. 내시 균형. 내시 이퀄리브리엄. 내시 균형은 어디냐면 지금 대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균형점이 형성되는 거죠. 균형점이. 내시란 사람 들어봤어요? 내시. 네. 어떤 사람이죠? 뭘로 기억해요? 뷰티풀 마인드. 아, 네, 잘 아시는군요. 네. 뷰티풀 마인드. 그 아주 뛰어난 수학자고 노벨 수학상도 받고 그랬죠. 그런 이제 내시가 개발한 그런 개념이죠. 이게 맛이 갔죠, 그죠? 그래서 저기 막 저기 정신병에 시달렸어요. 근데 이제 정신병을 극복을 하고 그 완전히 다 극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암호 막 이렇게 해독하는 막 그런 그 강박관념 편집증적인 막 이런 거에 시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둘 다 지배적인 전략이 만나니까 안정적이에요.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내시 균형은 뭐 요 개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적용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시 균형이 어디에서 형성돼 있다고요? 이 상황에 있어서는 파국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 그리고 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극단적인 파국에 이런 내시 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은 둘 다 평화적으로 해산되었으면 둘 다 회피를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1로 손실을 최소화했을 거라는 거지. 0은 아니지만은 최소한 회사가 망하는 것까지는 아니고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봉합할 수 있는데 완전히 회사가 망가지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처럼 끝도 없는 그런 어떤 그 전쟁과 이런 테러의 위협 속에 시달려야 되는 상황들을 겪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이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가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이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지배적인 전략이고 그리고 내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평화적인 해산을 한다는 것은 이 상황에서는 어때요? 불가능해요.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게임 이론에 따르면은 일회적인 게임에서 단번의 게임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임 이제 참가자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파국을 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 게임을 근데 잘 놓고 보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파국에 이르는가? 왜 평화적 해산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 상황을 알고서도. 만약에 내가 회피를 했어요. 그죠? 그 평화적 해산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회피를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만약에 대결을 딱 카드를 꺼내들면 어떻게 돼? 나는 완전히 피박을 보는 거지. 그죠? 피박을 보고 노동조합만 아주 크게 승리를 하고 체면을 차리고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나의 저기 비용과 손해는 파국에 이를 때보다 훨씬 더 큰 바보 같은 그런 사용자라는 소리를 들어먹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 노동조합도 이 평화적 해산을 하려고 회피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우려가 커지는 거지. 왜? 사용자가 같이 회피하려는 보장이 어디 있는 거야? 만약 이쪽에서 대결을 하면 우리는 피박을 쓰는 거란 말이지. 그것을 둘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 기회주의,
설사 이렇게 평화적 해산을 하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약을 어길 그 기회주의에 대한 배신의 그 불안감에서 결국은 둘 다 대결을 선택하게 되고 대결은 내시가 말하는 균형점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안정적인,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그 이스라엘처럼. 어떤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와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계속 이렇게 뭐 한동안 그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됐을 때 우리 그 교환 학생들이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영어 전형 수업이 아니어서 없잖아요. 외국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은 이제 뭐 잘 아니까. 근데 그 그러니까 저기 그 유럽에서 온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을 하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중구 교수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갔다가 아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왔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웃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CNN은 뭐 어디가 타격될 가장 높은 곳이 뭐 원주라 그랬든가 평창이라 그랬든가 뭐 이런 걸 막 매일 방송을 하고 이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거를 좀 고만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계속 이러고 사는 거죠, 그죠? 그게 사실 그 전쟁이 뭐 안 일어난다는 사실 보장은 또 없는 거예요. 전쟁이 그 사람들이 돌아간 걸 이제 웃긴 하지만 우리도 하지만은 불안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이 문제에서 이 파국에서 좀 헤어져 나와서 어떤 궁극적인 어떤 평화 협상을 뭐 체결을 하든 아니면 양체제가 유지되든 아니면 통일이 되든 간에 그런 것으로 나가야 될 텐데 아직도 그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코리안 그 디스카운트란 말 들어봤어요?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뭐죠? 주식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저평가됐다는 것이죠. 우리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저평가돼도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왜?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남북 관계의 어떤 불안 그리고 뭐 경영자들의 어떤 뭐 비윤리적인 그런 막 뻑하면 뭐 깜빵 들어가고 막 깜빵 들어가는데도 막 용서해주고 집행유예 막 요새 이제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 계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도 그러니까 마찬가지의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것인가가 파레토 최적이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나라도 정말 그럼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막 그 리졸브라고 하는 대단히 어떤 그 남북 그 북한과 그러니까 남한과 미군의 어떤 그 군사 훈련이 그들에겐 또 굉장히 큰 위협으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도 위협이지만 걔네들도 위협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막 되게 막 과시하고 좀 이렇게 뻥치고 뭐 이런 것이 있지만은 그들에게도 분명히 위협을 느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위협 느끼고 걔네도 위협 느끼는 이런 파국적인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가 죄수의 딜레마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내시 어버스라고 해요. 내시 어버스. 리버스. 리버스. 왜 리버스냐고 하면 내시가 말한 균형에서 벗어나는 거죠. 뭘 리버스라고 하냐면은 이 파국에서 이 둘 다의 회피, 평화적 해산으로 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균형점이 아니죠. 그죠? 균형점이 아닙니다. 지배적 전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평화적 해산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말이에요. 어떤 나라는 혹은 어떤 회사는 그런 파국을 면하고서 파레토 최적과 같은 그런 어떤 평화적인 이런 상황에 도달한 나라도 그런 회사도 있어요. 어떤 나라는 그것 때문에 어떤 회사는 그것 때문에 파국을 맞기도 하고 여전히 불안해서 둘 다 피해를 보면서 허덕이고 있고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서 내시 리버스로 여기서 말하는 내시 리버스는 회피와 회피인 거죠. 그죠? 회피와 회피이고 그 좌표전처럼 그러니까 앞에가 사용자의 선택이고 전략이고 뒤에가 노동조합의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파레토가 말하는 파레토 최적이에요. 파레토 최적. 파레토는 이탈리아의 경제학자라고 아까 그랬죠.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 있고 파레토 최적이 있는데 파레토 개선, 파레토 임프루먼트가 있고 파레토 최적은 파레토 옵티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최소한 한 당사자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최소한 한 당사자는 건 둘 다, 한 사람이거나 최소한, 아니면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죠. 그 안을 말하는 거죠. 파레토 그걸 개선이라고 하고, 그렇게 개선을 했어요.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누가 손해를 봐서 그 손해를 다른 사람이 갖고서 이득을 봤다. 이거는 파레토 개선이 아닌 거예요. 누구도 손해를 안 보는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건 조금이라도 이득이 올라가는 상황이 파레토 개선인 거죠. 아니면 둘 다 이득이 보는 사람. 그렇게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 안을 찾고, 예?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개선이 될 수 없는 상태. 막 조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파레토 개선하고 해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는 더 이상 더 이득을 보고 더 효용을 극대화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예요? 포지티브 썸 게임을 말하는 거죠. 둘 다의 이득을 제로섬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이득을 더 높일 수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협상의 사례에서도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그런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의 고리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교육이 사실은 이제 사용자에게 그 말이 있었거든요.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교육이 둘 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니까 근로자에게는 고용의 그 어떤 숙련도를 높이고, 그러니까 임금도 높아지고 고용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는 그럼으로써 생산성도 향상되고 둘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 어떤 큐란 말이지.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어떠냐? 지금의 노사 관계에 있어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육 훈련이 그러니까 임금 인상하는 것이 어려워. 그럼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교육 훈련을 돌리자는 말을 협상에서 꺼낼 수가 없단 말이지. 왜 그러냐면 노동조합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노동조합은 현금을 원한다고. 현금. 왜? 애들 학원비 내야 되지. 빚 갚아야지. 그 지금 막 빚 내가지고 아파트 샀는데 그 주택비와 어떤 그 사교육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꽤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일도 또 이렇게 현상을 유지해야 되는. 제 차가 되게 오래됐어요. 제가 소나타 2거든요. 근데 몇 년쯤 96년형인가 그래요. 근데 하여튼 한 2, 3개월 만에 한 번씩 3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들어요. 지난번에 가서도 마우라가 날아가가지고, 그러니까 마우라를 고치느라고 3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험을 들면은 차 견적은 50만 원이에요. 차 지금 값어치는. 근데 매번 막 60만 원. 지난번엔 뭘 고쳤죠, 제가? 이게 너무 녹이 많이 설어서 겉에가 좀 창피해가지고 이제 그 녹을 제거하고 이렇게 새로 하고 하는데 60만 원 들고 이번에 이제 한 2, 3개월 후에 또 3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차를 갖고 있는 건 되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많이 느꼈어요. 그럼 차를 사면 안 그래요? 차를 사면 더 많이 들죠. 그걸로 해도 계속 30만 원씩 내야 되죠. 그냥 한 번 살려면 소나타가 한 2,500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차가 없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없겠지만은 이제 여러분들 취업하면 대부분 다 차가 지금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차를 갖고 다니는데 그만큼 소득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되게 옛날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진짜 차 갖고 정말 드물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차 갖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거를 유지하는데 아주 장시간 일하고 막 노동조합이 임금을 올리고 막 이렇게 해야지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차는 대체로 많이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월부로 하건 카드로 하건. 그러니까 장시간 어떤 장기간의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전히 현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죠. 생각보다 우리의 임금 수준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아주 많이 낮아졌고 우리 노사관계 맨 처음에 제가 역사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 전태일 어떤 막 그런 그 분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많이 우리가 막 3만 달러를 내다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1인당 그 GDP가 말이죠. 근데 여전히 그 노사관계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해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 파레토 최적으로 올망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로.
그거를 막 이렇게 막 계산을 하고 막 이렇게 계산도 하고 막 우리 무한 등비급수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운 거.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전제는 뭐냐면은, 첫 번째 뭐냐면은 무한 반복적인 게임이어야 가능해요. 무한 반복적인 게임.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 내쉬 리버스죠. 내쉬 리버스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쉬 이퀄리브리엄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파국이니까 내쉬 이퀄리브리엄은 내쉬 균형에서 벗어나야, 꼭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그 내쉬 리버스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것의 결과는 뭐예요? 그것의 결과는 파레토 최적인 거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안이 없으니까 파레토 계산이 아니고, 이제 파레토 계산이 뭐 이제 큰 범주라면 그 중에 가장 최적은 파레토 이제 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어떤 조건에서 가능하냐? 그걸 이제 막 이렇게 계산도 하고 뭐 이렇게 이론도 도출해 봤을 때에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한 반복적인 게임이다. 근데 무한 반복적이라는 것이 뭔 말이냐? 무한적이라, 우리가 무한적이지 않잖아요, 그죠? 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여러분들도 계속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조금씩. 살고 있지만 이제 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이렇게 같이 존재를 하는 거라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한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게임 이론에서는 무한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계속 반복되는.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 협상을 하는데 내가 회사를 언제 그만둘지, 이 회사가 언제 망할지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무한적이다. 그러니까 이 단체 협상을, 단체 임금 협상을 몇 년에 한 번씩 한다고요? 보통 1년에 한 번씩. 단체 협상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죠, 그죠? 2년에 한 번씩 요게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요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대립을 하는데 우리 결렬된 팀도 있었잖아요. 꽝 부딪혔어. 그래서 막 6개월씩 막 파업을 하고 이러는 파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평화적으로 잘 봉합해서 그 안에 비용이 안 들 수는 없죠, 그죠? 협상하고 드는 비용, 노력, 시간이 다 비용이란 말이야. 안 들 수는 없지만은 막 파업을 해가지고 서로 막 갈등을 하고 공장문 닫고 주문을 맞추지도 못하고 하는 것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런 선택을 하는 평화적 해산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이 한 번 하고 말 거다 하면은 내쉬 리버스는 할 수 없어요. 일회적인 게임이라면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일회적인 게임이면. 조금 다시 또 벗어나서 제가 예를 들면은 그 예를 한번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역전해서 음식점에 잘 가면 안 된다. 왜? 맛이 없으니까. 왜 맛이 없어요? 뜨내기 손님들이니까. 한 번 오고 안 올 사람들이니까. 한 번 여행지 오고 안 올 사람들. 물론 이제 이 상시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역에서 여행 가서 아주 막 외딴 곳에 가서 한 번쯤 가는 그런 식당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식당이 맛이 좋을 리가 없고 좋은 서비스를 할 리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한 번 오고 가는 사람이니까 최대한 뺏겨 먹어야 되는 거지. 최대한 안 좋은 재료에 최대한 이득을 많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뺏겨 먹지 않으면은 이득이 안 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대박 난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냥 그만큼만 이득을 보는 거지. 그 뜨내기 손님들 뺏겨 먹어가지고. 하지만은 정말 대박이 나고 되게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 입소문이 나서 이 사람이 또 올 것이다. 이 사람이 또 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단골 장사를 하는. 무한하게 반복되게 이 사람이 또 올 거고 언제 그만 올지 모른다는 그런 상황에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즐겁고 또 이제 음식점의 주인도 이득을 남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임이 한 번 있을 때는 이 파국을 벗어날 수 없는데, 반복적인 게임,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그 반복이 무한해. 언제 끝날지, 여기서 무한하단 말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어야만이 평화적 해산을 할 수 있는, 내쉬 리버스를 할 수 있고 파레토 최적으로 옮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장기적인 관점.
이건 그 게임의 상황이 만약에 내가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기한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은 무한 반복적인 이런 단체 협상을 전제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으로. 근데 내가 정규직이야. 그리고 노동조합이에요. 그리고 사용자가 있어요. 사용자도 언제 끝날지 몰라, 이 게임이. 나도 이 노동조합 간부를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 계속 단체 협상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한 반복적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파국을 벗어나서 파레토 최적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어떤 사람들이 그럼 그게 가능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단골 장사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페이오프나 이득의 효용성이 너무 커. 그거를 뭘로 나타내냐면은 그 할인율로 나타나요. 할인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100만 원은 내년도에 100만 원과 동일한 가치가 아니죠. 왜 그래요? 내년도는 이자가 이제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1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지금 한 4%다. 연리 4%다 하면은 104만 원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100만 원이면 내년도 100만 원은 실제로는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할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1.04로 할인을 해서 100만 원 나누기 1.04로 할인을 해서 90몇만 원의 가치를 갖는 거라고. 지금의 100만 원이 내년에 104만 원의 가치인 것처럼, 그러니까 내년에 100만 원은 지금의 90몇만 원의 가치만, 지금 90몇만 원을 갖고 있어야 내년도에 100만 원이 되겠죠. 이자가 붙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이자율, 할인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할인율이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은 거예요. 그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 금리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의 현금을 원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더 그 선호가 좀 너무 강하지 않아서 조금 참고 기다려서 내가 그 이득을 교육 훈련으로 옮겨서 더 큰 이득을 줄 수 있다. 미래이지만은 그 미래 이득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라면은 거기에 대한 리스크나 거기에 대한 시간의 어떤 그 걸림, 소요를 감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 내년도에는 120만 원인 사람과 지금 100만 원은 내년도에 200만 원의 가치를 갖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해. 내년도보다. 상당히 지금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의 가치는 굉장히 많이 할인을 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내가 내일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걸 지금 당장 내가 현금으로 받아야지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당장 임금 인상을 해야지 그것에 내가 지금 당장 이윤을 내야지.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전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식당 그 손님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빨리 먹고 빨리 기차 타고 맛없고 또 바가지는 씌우지만은 그걸로 대박은 못 나고. 그런데 조금 기다려주고 지금 당장은 이윤이 얼마 안 나요. 박리다매인 거죠, 그죠?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입소문을 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미래의 이윤이 어떻게 올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그것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하면은 그것이 모여져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관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골 장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리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경영자가 되었을 때 지금 당장 근로자들을 막 그냥 돌리고 막 쪼고 짜고 막 마른 수건 쥐어지 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뽑아먹겠다. 그럼 이제 단기적인 관점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은 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잘못은 했지만은 좀 눈 감아주고 몰입할 수 있을 때까지 회사에 대한 어떤 심리적 오너십을 가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투자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정말 헌신하고 조직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고 이럼으로써 이제 나중에 크게 얻을 수 있는 그 이득을 기대하고 참을 수 있다. 라면 그것이 장기적인 관점이고 그것이 단골 장사라는 것이죠. 하여튼 뭐 거의 그 예외 없이 그 단기적인 관점, 그런 일회적인 관점으로 좋은 회사를 만들 수 없어요. 짜고 뭐 CCTV로 뭐 24시간을 감시해봐. 무슨 딴 생각하는 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장기적인 관점을 기다리지 않는 이상은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파국을 면할 수 없고 노사관계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경영에 있어도 그렇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다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해먹겠다고 생각해서 대박 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은 tit for tat이에요. tit for tat. 이걸 조금 더 학술적인 용어로, 좀 유식한 용어로 얘기를 하면은 관용적 촉발 전략이라고 해요. 관용적 촉발 전략.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죠? 네, 어려운 말인데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영어로는 forgiving trigger strategy라고 해요. forgiving. 용서하는 거죠, 그죠? forgiving trigger. trigger는 뭐예요, 영어로? 방아쇠를 말해요. 총 이렇게 쏠 때 딱 쏘는 요 방아쇠를 말하는 거예요. forgiving trigger strategy.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먼저 tit for tat에 대해서 같은 말이에요. 두 개가 같은 말인데 잘 마실게요. 그 옛날에 70년도인가에 누가 요새도 이제 수학 난제를 이렇게 내잖아요, 그죠? 수학 난제를 내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뭐 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풀고 뭐 이렇게 했다고 막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도 이 죄수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떤 사람이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무한 반복적인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누가 제일 효용을 높일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었어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랜덤으로 그냥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회피하고 이때는 대결하고 이때는 회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꾸준히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고 꾸준히 계속 대결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중에 1등을 한 사람들이 뭐냐? 1등 한 사람들이 tit for tat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코란에 이슬람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는 눈. 그러니까 상대방이 배신을 하면 나도 배신을 하고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나도 계속 협력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거기서 forgiving,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tit for tat 하면 되게 좀 약간 터프한 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서 막 그런 터프하고 이제 그런 공격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인 것만 보이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 내용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말에서 더 잘 드러나요. forgiving trigger라는 말은 뭐냐면은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for trigger strategy는 뭘로 시작하냐면 일단 forgiving trigger는 첫 번째 회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협력이죠, 협력. 무조건 그냥 시작을 해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가리거나 재지 않고 일단 무조건 협력을 한다는 거지. 내가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tit for tat을 하는 거예요. 눈에 눈, 이에 이네. 내가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서 협력으로 화답을 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로 가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상대방이 배신하지 않을 때까지. 상대방이 만약 배신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자기도 같이 배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tit for tat인 거죠. 네, tit for tat. 협력에는 협력으로, 배신에는 배신으로. 그러면 이제 계속 협력하다가 어느 순간 상대방이 배신을 했어. 그러면 나도 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해서 같이 배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또 그럼 배신으로 있는 거예요? 한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다시 그냥 협력으로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상대방이 거기다 대고 배신을 했으면 어떻게 해? 자기도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배신을 해야 되죠. 그죠? 그럼 또 배신 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또 모든 걸 덮고 다시 협력으로 또 시작을 한다고. 언제까지? 그 속에서 협력이 올 때까지. 그럼 협력이 와요. 저쪽에 협력을 했으니까 나도 협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협력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